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요. 차에서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전 판정을 받은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 진단을 제대로 받은 건지, 진단이 제대로 된 건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리콜 이제 시정 조치 대상으로 지금 이제 42개 차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리콜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 좀 불안하니까 긴급하게 이제 안전 진단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15,000대가 받았고 또 기다리는 것만 해도 35,0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전 진단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라고 한 차량에서 3일 만에 불이 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그 작업을 진행한 직원이 실수였다. 두 번째, 3일 전엔 괜찮았는데 3일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 그럼 말이 돼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사전에 진단하는 이 방식이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네요. BMW가 아예 뭔가 지금 방향 자체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작업 자체가, 사전 진단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우려까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 진단을 받아도 이 불이 날지 안 날지 이 차주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전 진단을 받은 이 차주들을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안하죠, 많이. 그냥 운전하다가 불이 날까 봐요.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 부품이.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옆에 있다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데, 자, 뭐 불이 이렇게 자주 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도 BMW 안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주차장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새 용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BMW 포비아. 최근에 이제 뭐 난민 포비아, 우리가 혹은 메르스 때부터 신종 바이러스 포비아. 그러니까 사실은 포비아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증을 얘기해서 실제 위험보다 그걸 더 이제 크게 받아들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매일 한 차례 이상씩 화재를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시동 걸고 차 가지고 지금 월요일에 출퇴근하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하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거의 요즘에는 도시인들에게는 생필품에 가까운 생활 도구인데 이게 시동 켜고 달리다가 불이 활활 탄다? 만약 화재가 이런 정도로 주택에서 난다 그러면 정부가 뭐 무슨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자동차는 왜 이러냐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리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14일까지 10만 7천 대 리콜을 완료하겠다고 BMW가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61개 정비소를 확보했대요. 그럼 하루에 이게 160대를 점검해야 되는데 바보합니다. 바보하죠. 그럼 이게 한 대에 15분, 20분 리콜 점검하면 그게 안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흘 지났는데 리콜 정비 받고 왔는데 불이 났으니 그럼 리콜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게 한 두세 번 복수의 화재가 리콜 차량에서 나면 리콜은 의미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요. 자, BMW 리콜 대상 차량 주차 금지입니다. 이제는 팻말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이제 리콜 대상도 아니고 BMW 브랜드면은 절대 주차 금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앞에 BMW가 보이면 거리를 띄웁니다. 옆에 BMW가 보이면 속도를 밟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BMW가 주유하고 있다. 차를 빼서 다른 주유소로 간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특히 아이들 태우고 주말에는 피해 다니게 되는데 그럼 타는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이고 또 그 길에 그 브랜드가 아니어도 BMW와 맞닥뜨리는 나머지 운전자들은 이게 또 무슨 일이고 이거 정말 BMW 지금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더 아주 이 대폭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행 자제라는 좀 애매한 그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 BMW 이 화재 사고가 처음 보고된 건 2015년이거든요. 지금 3년이 넘도록 3년 넘었죠. 왜 그동안 조치를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조치를 왜 안 했는지는 차치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국토부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왜 이렇게 지금 막 30대가 넘게 올해 들어와서만 불타고 있는데 왜 조치가 없느냐. 그러니까 나온 조치가 첫 번째, BMW 운행하는 운전자들께서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기를 권고드립니다.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운행 자제를 권고. 그럼 길에 몰고 나간다고 뭐 무슨 강제적인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원인은 뭡니까? 물어보면 이 BMW 측이 조사하고 있는데 10개월 후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까지 그냥 타고 다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매일 하나씩 지금 빈도수로 우리가 보도하고 있는데 불나고 있다고 보면 내년까지 10개월 동안 1일 1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얘기죠. 있습니다. 200대가 넘는 차가 불타야 되겠습니까? 길에서? 이런 놀라운 일은 처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말이 2015년 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서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자,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입니까? 그 TV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원인을 규명을 했던가. 맞습니다. 아니면 BMW에 강력한 무슨 제재를 내렸던가. 아니면 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긴급 무슨 뭐 대응을 했던가. 아무것도 없고 운행을 자제하십시오 하고 3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달 전에 환경부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인지했는데 국토부랑 협업이 안 돼서 전문가들이 계속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게요. 이 배기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 내지 메커니즘 문제는 맞습니다. 환경부가 더 전문가니까 환경부와 국토부가 콜라보해서 대응 TF를 만들고 여기에 스스로 관료분들이 우리는 기술은 몰라요. 그럼 전문가들을 부르라 이겁니다. 환경부에서는 근데 뭐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칸막이죠, 칸막이. 제 주위에도 BMW 차주분이 계시는데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맨 오른쪽에 보면 차량 온도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나도 좀 대피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만약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전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요. 그렇죠. 엑셀을 밟았는데 가속이 안 되고 뭐 엔진이 울컥거리는 현상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엔진 오일 등이 전멸을 하면 뭔가 이상 징후이니까 바로 세우고 대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세게 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폭염 사이에 BMW 운전자들은 이중고인 게 안전에 부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차의 상태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차를 몰아야 되니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죠. 위험해집니다. 그렇군요. 만약, 정말 만약이지만 어떤 특정 보일러나 특정 에어컨에서 계속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집이 그냥 다 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놔둘 리가 없죠. 차량이 불타는 게 이게 뭐가 다른 일입니까? 정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30차례가 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습니다. 인명사고가 앞으로 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그 터널에서 한번 그 유조 엔진 관련된 화학물질 싣고 가던 차가 터지면서 주변에 수많은 차가 도로가 불탔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또 본인 차만이 아니라 다른 차에 피해를 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큰일 아닙니까? 이게 재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다고 안일할 일이 아니라 또 전국 어디서 BMW가 오늘도 불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확률과 통계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요. 선진국답게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뭐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한번 무조건 정비소에 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또 직접 막상 가보니까 사전 예약된 차량 아니면 받질 않습니다. 뭐 이런 안내 문구도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전문가의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시죠. 리콜 받기 전에 일반 정비업소에서 가더라도 그 안에 카본 청소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주시면 다음 리콜까지는 아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센터도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네가 그 수용도 못하면서 일반 정비업소는 만약에 수리한 거나 이런 것이 보이면 자기네는 안 해주겠다 해버리니까. 집단 소송도 굉장히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었을 때 소비자들은 충분한 배상을 받아왔습니까? 별로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요? 물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제로 불이 난 피해를 입은 그런 차주의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불이 날까 봐 지금 약간 좀 두렵고
약간 좀 우려가 되어서 차량을 잘 이용 못하는 그런 손해의 경우에는 사실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크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BMW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네. 운해 뭐 여러 가지 영업상의 지장이 초래되는 것과 별개로 정말 소송에서 패소해서 큰 아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는 적어도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일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요. 야외에서 연설을 하던 중에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 자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뭐 드론 공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일이었죠. 이제 카라카스 수도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장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 인근 상공에서 이제 폭발물이 탑재된 그 드론이 여러 대 폭발을 한 겁니다. 네.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죠. 지금 폭발음이 들리니까 현장에 있던 군인들까지 황급히 수라상이 됐네요. 황급히 지금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대통령 역시 이제 옆에 있던 그 경호원들이 이제 그 보호장치를 이제 펴면서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장에서 뭐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고 2대의 드론에 이제 각각 1kg의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었고요. 폭발로 인해서 대통령 인근의 그 50m 거리까지 영향이 미쳤다. 한 대는 이제 격추됐고 또 다른 한 대의 드론은 인근 건물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라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공격을 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이웃나라 콜롬비아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들어보시죠. Ya la investigación está muy avanzada. Sin lugar a duda hemos despejado la situación en tiempo récord y se trata de un atentado para matarme, que todo apunta a la derecha, a la ultraderecha venezolana en alianza contra la ultraderecha colombiana y que el nombre de Juan Manuel Santos está detrás de este atentado. 왜 콜롬비아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남미 상황을 보시면요. 중남미가 20세기 중반부터 그야말로 혁명과 반혁명, 좌파 우파의 이 대립이 아주 극렬했습니다. 심지어는 내전이 있는 나라들도 많았고요. 유혈 사태도 많았고요. 쿠데타도 많았고요. 이 칠레, 아르헨티나, 우리가 알고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구도를 보면 저 베네수엘라 이 드론 공격을 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집권 정부예요. 콜롬비아 이웃 나라는 우파 성향의 집권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의 정부와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내에 정부를 좀 전복하려고 하는 우파 세력이 결합돼 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이제 친미 성향을 가진 그런 이제 정치 세력인데 그래서 나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내에 반정부 성향의 테러라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의 산토스 대통령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강하게 지목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앞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사이기도 합니다. 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정말 이웃 나라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콜롬비아와 함께 암살 배후로 지목된 미국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마두로 대통령 이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나라의 그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죠. 긴 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미국이 그 재선 성공한 그 선거를 엉터리 선거로 규정할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그 암살 시도의 배후로 지목당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볼턴 그 NSC 보좌관이 미국 정부 개입은 없다. 오히려 자작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반미 그 노선을 걷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자작극으로 벌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이게 정말로 미국이나 인접 국가의 암살 시도인지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자작극을 벌인 건지까지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테러 배후가 누굴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암살 테러 배후를 자초한 반정부 단체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좀 정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드론에 폭탄 실어서 날려보낸 건 사실인데
정부군이 이것을 격추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단체 이름이 재밌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군인들, Soldiers in T-셔츠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테러 공격에.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서방의 외신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근 소방관에 신고된 것이 예. 가스통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드론 공격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 예. 가스통 폭발인데 이게 좀 과장, 허위 보도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등 또는 이것을 뭔가 자작극이든 이 테러 단체의 소행이든 이 제대로 된 공격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어서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테러 공격이다. 이런 이제 분석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저 화면만을 봤을 때 마두로 대통령 뭐 폭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뭐 전혀 피하지 않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군인들이 쫙 서 있다가 네. 뭐가 터졌다고 해서 군인들이 저렇게 호로록 무방가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웃긴 얘기로 네. 당나라 군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아마 군대 내에서도 저렇게 호로록 도망가면은 뭔가 징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마두로 대통령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께 좀 비난의 목소리를 낸 국가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했네요. 주로 우방 국가들이 예. 자, 테러, 드론 테러로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강한 성토를 낸 국가들이 있는데 예. 제가 좌파 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러시아라든가 또는 이제 동구권 국가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중남미의 좌파 국가들 여기 유럽 국가 중에는 스페인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 우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대를 과시하면서 아주 강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뭐 정말 뭐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한 이런 그 테러나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우정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또 헐리우드 스타 스티븐 시걸과 아주 특별한 우정을 또 맺고 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시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던 액션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그 대미 관계, 러시아의 그 대미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 사절로 임명이 됐는데요. 네. 이제 미국 문화 등 관련해서 이제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뭐 친선 대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제 푸틴과 이 스티븐 시걸이 동갑이랍니다. 또 나이를 몰랐는데 예. 올해 66세 동갑인데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스티븐 시걸은 이제 무술을 또 연마하고 그렇죠. 배우고 그 후에 이제 배우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무술인이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요. 또 이 스티븐 시걸이 과거에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참석할 정도로 예. 교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우가 이제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또 이렇게 특별사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둘 사이가 진짜 각별한가 봐요. 뭐 맞아요. 2년 전에는 이 시민권을 직접 전달을 해줬다면서요. 지금 스티븐 시걸이 예. 러시아 시민이에요. 이중 국적자입니까? 삼중 국적자예요. 삼중 국적자. 세르비아도 있어서.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여권 소지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은 주로 이중 삼중 국적이 많이 인정되는 있죠.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냥 이제 명예 시민이 아니라 사실상의 시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6년 겨울이었어요. 11월로 전 기억을 하는데 크렘린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스티븐 시걸을요? 예, 그래서 이 푸틴 예. 대통령이 크렘린궁으로 지금 초청을 그 해서 당시 화면이라고 같이 합니다. 만나서 예방을 하면서 예. 러시아 여권을 주면서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러시아 시민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이미지를 닮아가요. 예. 뭐 상남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무술 유단자. 예. 그러면서 나이는 둘이 동갑, 66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추위 아랑곳 없이 그야말로 우통을 다 벗고 예. 사냥을 하든가 예. 격파를 하든가 그렇죠. 뭔가 그런 이미지를 또 즐기거든요. 두 말도 사람이. 타고.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시민권자를 준 지는 2년 됐지만 예.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예. 오바마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이 시걸 씨를 좀 우리 러시아의 친선 대사로 모시고 싶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두 사람의 이런 교분과 러시아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했던 것은 예. 꽤 한 오래된 얘기죠. 5년 이상 된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스티븐 시걸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인물도 가능할 거예요. 특별 대사로 예. 사절로.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 스티븐 시걸을 고른 이유가
이 푸틴 대통령이 스티븐 시걸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열혈 팬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공통점이 많이 있죠. 뭐 무술을 좋아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제로 갑자기 인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2011년부터 이제 스티븐 시걸을 자주 러시아로 초청을 해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이제 그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무술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명이 함께 앉아서 관전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 2013년에는 이 시걸이 모스크바에 또 무술 도장을 또 열었는데요. 그래요? 네, 여기에 또 푸틴이 직접 방문하기도 할 정도로 이 푸틴과 시걸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깊은 그런 그 우정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걸도 푸틴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로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러 관계가 좀 미묘하잖아요. 애매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푸틴에 대한 신뢰를 어찌 보면 헐리우드의 일개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잘 나갔죠. 저 젊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B급 스타로 이제 격이 떨어진 감이 있는데요. 나이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을 리가 없다. 푸틴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푸틴은 정말 탁월한 전술가이면서 살아있는 세계 지도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요. 이 스티븐 시걸의 혈통이 러시아인이에요. 아버지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러시아인이 아니라 혼혈 러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계, 약간 아시아적인 느낌이 얼굴에 있거든요. 덩치는 193cm에 굉장히 거구입니다만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 있다 싶었는데 몽골계와 유대계와 여러 민족 혈통이 좀 이렇게 혼혈이 된 혼혈 러시아계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전히 서양인이에요.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계를 따르면 러시아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일본 여성하고도 뭐 결혼을 했었던 게 있고 워낙 일본 무예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일본의 뭐 가라데, 공수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태권도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아시아의 팬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푸틴 대통령도 유도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도 어디 방문했다가 갑자기 유도 대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동양 무술들을 좋아하고 유단자면서 실제로 동양과 또 이런저런 인연들을 맺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폭염 계속되고 있는데 뭐 오늘은 비 소식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요. 이 폭염 때문에 영화 이 특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정우 주연의 영화 신과 함께 2가 이 개봉 5일 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 빠른 속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에 100만 명 이상씩 동원을 하고 있어요.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개봉 5일째까지 총 관객 6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흥행이고요. 이게 역대 최단 기간 흥행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개봉 첫날 하루 만에 124만 명의 관객이 왔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과 함께가 이제 2편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개봉했던 1편과 촬영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봉만 나누어서 이제 그 1년 후에 2편을 만들어서 한 건데. 근데 이 전편의 경우에 그 최종 관객이 1,4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편보다 2편의 그 흥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전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최종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영화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휴가철에 방학이고 폭염 특수까지 겹쳐서 그런지 저도 하도 더워서 애들 데리고 가서 봤거든요. 네네, 잘하셨어요. 보셨죠? 저도 어제 극장 갔더니요. 이것은 이제 지난 주말 되기 전에 봤는데 이제 맘마미아 2가 이번 주에 개봉인데 아바 노래를 좋아해서 갔는데 극장이 꽉꽉 찼습니다. 신과 함께 2는 뭐 자리가 없고요. 다른 영화들도 미션 임파서블 6부터 시작해서 새로 개봉하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극장에 우선 영화 보러 가는 목적은 명확하죠. 두 번째로는 더위를 피하러. 맞습니다. 도심 속의 피서는 제가 봐도 극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2시간 동안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재미도 있고. 영화관뿐만 아니라 뭐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로 많이 몰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울고 우는 지역이 나뉘는데 재래시장은 좀 대형마트는 웃고 재래시장은 울고 그리고 유통업체는 웃고 지금 농축수산물업체 힘들지 않습니까? 또 건설업은 지금 힘듭니다. 공사 거의 제대로 공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내 에어컨이 돌아가는 곳은 사람들이 다 대체로 꽉꽉 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차 시간도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더울 때 뭐 혼자 에어컨 트는 것보다는요 밖에 나가는 것도 또 방법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밤 사이에요 강릉에 폭우가 내려서
KTX 강릉역이 네. 침수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했던 게 야 이제 영동선도 서울하고 빨라졌다. 강릉까지 KTX니까 굉장히 빨라졌다. 그랬는데 문제는 아마 주말에 놀러 가셨거나 집이 그쪽이신 분들 가셨다가 오늘 월요일이라 새벽 KTX를 출근하시려고 했던 분들 지난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어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강릉역에서 KTX 출발 지연 사태가 나서 저도 강릉에서 군복무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밀대 가지고 이제 물 다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눈을 밀어내지만 물이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KTX를 타고 새벽에 서울로 돌아오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 관광객 내지는 출근하는 분들이 아주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자, 더 이상의 뭐 피해 없이 잘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